안녕하십니까. JBC 시사법률입니다. 매년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피해자들은 대부분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금융거래가 어려운 국민들과 노약자들인데요. 국민권과 수사기관 공동으로 피해 예방을 위한 대처를 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보이스피싱은 지능화되고 있고 그 피해 규모도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 따라서 오늘 JBC 시사법률에서는 이 문제점을 진단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법무법인 백의 백상열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벌써 두 번째 뵙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한 달이 이렇게 빨리 갈 줄은 몰랐어요. 저희가 지난번에도 무거운 주제였는데 아무래도 네. 이제 맡으신 분야가 변호 네. 업무이고 하다 보니까 또 보이스피싱에 관해서 다루게 됐습니다. 네. 지난해 보이스피싱 범죄를 다룬 보이스라는 영화가 네. 상영되기도 했고요. 시청자 대부분이 이제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다들 알고는 계시겠지만 네. 보이스피싱이 무엇인지 개념적인 정의부터 한번 들어보고 갈까요? 예. 네. 전화 금융 사기 범행을 보이스 피싱이라고 합니다. 영어 단어가 합쳐진 신조어인데요. 음성을 뜻하는 보이스, 또 개인 정보를 뜻하는 프라이빗 데이터, 그리고 낚시를 뜻하는 피싱이 합쳐진 겁니다. 네. 우리가 흔히 속았다고 하면 낚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피싱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즉 전화 통화를 통해서 개인 정보를 취득하고 그 취득한 개인 정보를 이용해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는 범행을 보이스피싱이라고 합니다. 네, 정말 워낙 주위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많다 보니까 이 단어만 들어도 사실 싫거든요. 네. 점점 이 피해 규모가 늘어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네. 뭐 피해 현황 간략히 말씀드리면요. 2019년에 약 3만 7천 건이 발생을 해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후로 매년 피해 건수는 조금씩 줄고 있기는 합니다만 피해 액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 피해 액수가 최대치에 이르렀는데요. 네. 약 7,744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정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네. 이렇게 속상한 일들을 겪으셨는지 제 주위에서도 보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 범죄 유형이 나날이 지능화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도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유형들이 있는지 좀 짚어볼까요? 예. 네. 여러 유형이 있기는 합니다만 크게 나누어 보면 한 3가지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수사기관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유형이 있는데요. 십니까? 네, 무슨 일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서울중앙지검 김영순 수사관입니다. 수사관이요? 전화를 걸어서 검찰청이나 금융감독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는 등으로 속여서 그 계좌에 있는 돈을 이체시키게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대출 업체를 사칭하는 방식인데요. 여보세요? 네. 네, 고객님 안녕하세요. 저축은행인데요. 네. 지난번 저희가 한도가 적었는데 이번 달에 한도 풀어서 금리를 좀 내렸는데 기존에 거 저축은행 캐피탈 거 저금리로 아직 대안은 안 하셨죠, 고객님? 네, 그런 거 없는데. 카드로 나고 저축은행 캐피탈 거 쓰시는 거 전혀 없으신 거예요? 네. 대출 업체 직원이라고 하면서 대출을 받아주겠다. 대신 그 명목으로 수수료나 또 신용 상승 비용을 요구해서 받는 겁니다. 아마 들어서 아시겠지만 작년에 대출 업체를 가장해서 보이스피싱을 한 전국적인 규모의 조직의 총책이 필리핀에서 검거가 됐습니다. 근데 그 총책이 일명 김미영 팀장이었는데요. 예, 네, 맞아요. 네, 이른바 김미영 팀장을 사칭해 수백억 원을 뜯어낸 1세대 보이스피싱 조직 총책이 그제 필리핀에서 검거됐습니다. 그 보이스피싱으로는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악명을 떨친 네. 사람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는 방식입니다. 최근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등으로 자녀나 지인을 사칭해서 돈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만 피해 금액이 300억 원에 달해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핸드폰이 고장이 나서 통화는 못 하는데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무슨 사고가 났다.
그러면서 병원비나 합의 비용을 바로 입금해달라고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적어도 두 가지 정도는 내 가족이나 지인들 혹은 본인이 경험을 해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저도 세 번째 사례 네. 휴대폰이 고장났다고 가족이 문자를 하더라고요. 예. 다들 경험이 있어서 정말 이제 점점 그 다음에는 또 어떤 유형이 나올까 이제 궁금해지기도 하거든요. 예. 이렇게 나날이 지능적으로 진화하고 있는데 대체 이에 대한 수사나 처벌은 어떻게 좀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약하게 그냥 이루어지고 말아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피해서 범죄들을 저지르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보이스 피싱은 일반적으로 사기로 처벌이 됩니다. 그와 관련해서 형법 347조 1항은 사기를 저지른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원칙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와 관련해서 우리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피해 구제나 피해를 줄여가기 위해서 별도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경찰에서는 주모자급이 아닌 인출이나 수거책이 단순 가담자지 않습니까? 네. 단순 가담자에 대해서도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주범들이 대개 해외에 체류를 하거나 또 해외로 도피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해당 국가와 공조 수사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에 검찰에서도 이런 사기에 관한 형법 규정보다 더 구체적으로 별도의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순 가담자에서 주모자급이 이르기까지 적어도 징역 5년에서 징역 10년 정도의 중형을 구형하고 있고요. 법원에서도 이에 상응해서 형벌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네, 워낙 조직적으로 움직이다 보니까요. 그 조직을 제대로 파헤쳐가지고 좀 엄벌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조금 전에 인출책에 관한 이야기도 하셨는데 네. 피해자들도 사실 안타깝지만 자신도 모르게 인출책이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네. 뭐 직장을 구한다거나 네. 이렇게 구직에 응했는데 네. 그게 알고 보니 인출책이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틀렸네. 왜 괜찮아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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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최근에 구직난도 심각하고 또 경제 상황도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점을 악용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구인구직 사이트, 그다음에 아르바이트 사이트를 통해서 현금 수거책이나 인출책을 채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네. 다만 보이스피싱 조직은 그 해당 사이트에서는 자신들은 대출업체이니 대출금을 회수해 오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뽑겠다. 또 자신들은 자금 세탁 관련 업체인데 그와 관련해서 현금을 인출해 올 사람을 뽑겠다. 그래서 사실 취업을 하거나 아르바이트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런 불법적인 일을 하는 줄을 모르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결국 이게 보이스피싱 범행이 되고 피해자의 신고가 있으면 수사가 시작이 되는데요. 비록 처음 시작할 때는 그런 뭐 불법적인 뜻은 없었다 하더라도 사실상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무죄를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벌써 수년째 보이스피싱에 관한 그 언론 보도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래서 대한민국 국민들 상당수가 그 위험성이나 불법성을 알고 있다고 전제를 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뭔가 업무 방식이 일반적이진 않지 않습니까? 네네. 전혀 모르는 곳에 가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돈을 온다든지 누군가가 전해주는 현금 카드를 가지고 가서 현금을 인출해 온다든지 그래서 그것만 갖고도 아마 무슨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다는 의도는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번에 현금 수거나 인출에 그치지 않고 대부분이 뭐 2회 이상 수요에 걸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그렇다면 뭔가 이 부분에 관한 고의를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실제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고의가 있다고 봐서 유죄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런 일을 하겠다고 뭐 취업을 한다든지 아르바이트를 하겠다고 하면 혹시나 이런 문제는 없는지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네. 충분한 인지를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처벌에서 자유로울 수 없네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바로 이제 미필적 고의라고 합니다. 예. 전문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미필적 고의. 예. 오늘 하나 배웠네요. 예. 네. 그렇다면 이제 수사나 처벌 이전에 피해를 얻지 않으려는 또 그런 방법도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어떤 유의사항이 있을까요? 우선 전화를 통한 범행 아닙니까? 그 전화를 한 상대방이 내지는 그런 업체가 실제로 존재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뭐 최소한의 확인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수사기관 등 공공기관이 되었든 또 대출업체가 되었든 전화기를 끊지 않은 채 계속 통화를 하면서 계좌 이체를 하거나 뭐 수수료 등을 입금해 주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리 수사기관 등 공공기관이라면 전화 통화를 통해서 계좌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는 절대 없습니다. 다만 보이스 피싱 범행이 날로 지능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쪽 그 범죄자들도 우리의 최소한의 개인 정보는 알고 있을 확률이 있거든요. 네네. 그리고 또 홈페이지를 조작한다든지 또 전화 받아둘 사람을 별도로 둔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건 사람이 제시하는 정보, 홈페이지나 연락처 등이 아니고 일단 전화를 한번 끊으신 다음에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런 업체나 기관이나 그런 사람이 존재하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가족이나 지인의 경우라면 일단 그 가족이나 지인과 내가 아는 우리들만의 특별한 정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비록 이제 급박한 상황이긴 하지만 최소한의 우리 둘만 알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살짝 언급해서 확인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후적이긴 하지만 피해 사실을 알게 됐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서 관련 계좌에 대해서 지급 정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을 해서 네. 평상시에는 굉장히 현명한 판단을 하시던 분들도 네. 그 순간에 굉장히 흐려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매 순간 한 번 더 확인해보는 네. 그러한 노력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보이스피싱에 관해서 다양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즘 휴대폰은 우리의 손 안에서 일상의 모든 것을 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연락처부터 사진, 동영상, SNS까지 내 일거수일투족을 담은 휴대폰이 나도 모르게 내 명의가 도용이 돼서 보이스피싱에 악용되고 있다면 얼마나 끔찍한 일일까요? 오늘은 보이스피싱 범죄 현황과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법무법인 백의 백상열 대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함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